안녕하세요. 예쁜 딸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요즘엔 세상에 참 각박하고 무서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내 주위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뉴스에서는 경악할 만한 소식들이 곧잘 들리곤 하잖아요. 그렇듯 내게 먼 일일 것 같았던 충격적인 사건이 제 인생에서도 한번 일어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도록 많은 분들께서 경각심을 가지면 좋으실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부모님과 오빠 한 명을 둔 평범한 서민 가정의 딸입니다. 저희 아버진 중견기업의 인사팀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저와 오빠가 모두 대학생이던 시기에 퇴사 후 작은 개인 사업체를 차리셨어요. 이후 아버지는 결혼을 하겠다며 제가 3살 많은 남편을 인사시킨 후 영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저를 불러 말씀하셨죠. 저 친구를 어디서 만났었다고? 저 작년에 면허 땄을 때 중고차 알아보다가 중고차 매장에서 만났어요. 덕수 씨 아버님께서 중고차 상사를 하시는데 덕수 씨도 거기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 난 솔직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구나. 네 말대로 사람은 확실히 성실해 보이는데 뭔가 말재주고 화려한데 속에 든 알맹이는 몇 없는 것 같아 영 마음에 걸린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비치는 친구가 아닌 것 같아. 속으로 많은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간혹 지치게 하는 법이다. 아버지는 정말로 남편이 평생의 배우자감이 맞는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며 제게 조언해 주시더군요. 저는 그런 아버지에게 제가 왜 남편을 선택했는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중고차를 사러 갔을 때 아버지, 그때 제가 구매 전에 잠깐 주행해 본다며 차를 몰고 나가자마자 가벼운 사고를 냈는데 조수석에 같이 타고 있던 덕수 씨가 저한테 화 한 번 안 내고 엄청 잘 챙겨주더라고요. 결국 그 차를 사게 되긴 했는데 수리도 싸게 받을 수 있게 도와줬고요. 물론 제가 손님이니까 그렇기도 했겠지만 제가 겪어본 덕수 씨는 자기 일 정말 열심히 하고 정직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덕수 씨 아버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이라면 가족에게도 분명 책임감 있고 좋은 가장이 될 거라고 전 생각해요. 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시고도 내키지 않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 나이 31에 아버지를 설득해서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엔 저희 부모님은 가족이 된 남편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셨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과는 다르게 저희 시부모님은 처음부터 절 아주 귀한 사람 대하듯 반겨주시더라고요. 결혼 후 남편은 저희 아버지의 걱정이 무색하게 저에게 무척이나 잘했습니다. 신혼의 행복 속에서 결혼한 지 1년 만에 딸아이가 태어나자 우리 부부뿐 아니라 양가는 거의 축제 분위기였어요. 지희야, 할아버지 해봐라. 어? 당신도 참 아직 돌도 안 된 애가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특히 시아버지는 저희가 시댁에 갈 때마다 손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더군요. 저보다 먼저 결혼한 오빠 덕에 이미 두 손주를 보셨던 친정 부모님과는 다르게 시부모님께선 처음 안아보는 손주셨거든요. 남편보다 2살 어렸던 시동생은 아예 결혼 생각이 없었고 시동생보다 3살 어린 시누이는 시집은커녕 아직 남자친구조차 없었죠.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무슨 복이 있어 이런 좋은 남편과 시댁을 얻었나 싶었죠. 남편은 가정에 잘하면서도 자식이 생긴 만큼 더욱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다며 일에도 엄청 열정을 많이 쏟더라고요. 그 모습을 몇 년간 지켜본 시아버지는 저희가 결혼한 지 3년쯤 지났던 어느 날 시동생과 시누이까지 모두 모인 자리에서 중대한 결정을 발표하셨습니다. 내 사업체를 덕수에게 물려주려고 한다. 내가 오래도록 옆에서 지켜보니 그 정도 열정이면 내가 평생 일군 매장을 말아먹진 않겠어. 물론 여러 문제로 명의는 아직 내 앞으로 두겠지만 나는 가장이라는 책임감도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덕수 네가 잘 해나갈 거라고 믿는다. 저는 시아버지의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시동생과 시누이의 눈치를 살폈어요.
사업체는 시아버지 재산 중 큰 일부를 차지하고 있을 텐데 그 사업체를 오롯이 제 남편에게만 물려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두 동생들의 반발이 있진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네, 뭐 어차피 우린 중고차 일은 전혀 모르는데요. 저흰 아무 불만 없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사업체엔 전혀 관심이 없는 눈치더군요. 시동생의 말에 시누이 또한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남편은 시아버지의 중고차 상사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저희처럼 경기도에 살던 시부모님은 같은 경기도 내의 한적한 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어 귀농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집 뒤에 작은 텃밭을 일구며 한가로운 노년 생활을 시작하신 거죠. 귀농하신 두 분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이셨습니다. 더 이상 두 분의 앞날엔 그 어떤 걱정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시아버지의 사업체를 물려받은 지 몇 달 만에 남편은 점점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이전엔 그런 모습을 자주 보이지 않던 사람이 자꾸만 술에 취해 늦은 귀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곤 잔소리를 하는 제게 이런 말을 하곤 했죠. 당신이 호구들한테 중고차 파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나 알아? 있는 돈 없는 돈 살살 캐내서 중고차 하나라도 더 팔아먹는 게 간쓸게를 얼마나 다 꺼내놔야 하는 건지 아냐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내가 사장된 입장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비싼 술 사주면서 위로해 주는 거야. 지금은 기분 못 갖고 힘들겠지만 너희도 언젠간 나처럼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하고 말이야. 나 같은 능력 있는 남편 만나서 고생도 모르고 사는 당신은 복 받은 건 줄 알아.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고분고분하게 굴어. 알았어? 기가 막히고 화가 나긴 했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물론 제게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옳은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힘든 영업일에 사장 직함까지 맡았으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말을 할까 싶어서 꾹 참았죠. 하지만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지더군요. 남편은 점점 더 거친 언행을 보이더니 보다 못한 제가 크게 화를 낸 날엔 신경질을 내며 집안의 물건을 바닥에 던지더라고요. 가장이 우스워? 꼬우면 당신도 나만큼 돈 벌어 오던가. 당신이랑 지희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돈 걱정 없이 살고 있는데 왜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사건건 나한테 잔소리야? 엄마, 아빠 무서워. 큰 소란에 잠에서 깬 어린 딸은 무서웠는지 제게 달려와 안기더군요. 저는 딸이 다칠까 싶어 방으로 데리고 들어왔고 한참 동안 밖에서 혼자 구시렁대던 남편은 아침에 나가보니 소파에 골아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내버려 두고 딸을 어린이집에 등원시킨 후 출근을 했고 집으로 돌아와 아직도 술이 덜 깬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어제 나한테 한 일 다 기억나지? 당신 아무리 취해도 기억은 다 멀쩡한 사람이잖아. 아, 어젠 내가 너무 심했어. 미안해, 여보. 아니, 이건 미안하단 말로는 안 끝나. 당신 어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지희를 다치게 할 뻔했어. 어떤 경우에도 절대 그런 행동은 난 용서 못해. 그럼 지금 이혼하자는 소리야? 여보, 어젠 내가 너무 취해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두 번 다시는 안 그럴게.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당신이랑 갈라서고 싶어. 근데 내가 우리 지희를 봐서 우리 지희 아빠 없는 애 만들기 싫으니까 이번 딱 한 번만 용서해 줄게. 근데 다음에 또 이러면 그땐 우리 끝이야. 알았어? 알았어, 여보. 미안해. 나 용서해줘서 고마워. 말로만 하지 말고 여기 각섰어. 그땐 두 말 없이 나랑 이혼하겠다고. 각서까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왜, 싫어? 싫으면 그냥 지금 이혼할래? 아니야, 여보. 쓸게. 근데 여보, 이건 우리 부부끼리 일인데 설마 우리 부모님한테 말하진 않을 거지? 이런 일 괜히 말씀드리면 우리 부모님들만 속상하시잖아. 그래도 술에서 깬 남편은 자기 잘못은 아는지 제게 싹싹 빌더군요.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조금 풀어진 터라 그날 일은 제가 각서를 받는 것으로
우리 사이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주말 시아버지께선 다른 일로 잔뜩 화가 나 저희 집까지 올라오셨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화가 단단히 나신 듯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저는 얼른 들어가서 남편을 흔들어 깨웠어요. 남편은 술이 덜 깼는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거실로 비척비척 걸어 나오더군요. 시아버지는 그런 남편에게 대뜸 호통을 치셨죠. 야, 이놈아! 너 대체 매장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예? 아버지, 지금 갑자기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은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되는지 여전히 졸린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더욱 화가 난 표정으로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경배한테 다 들었다. 너 경배 잘랐다며? 게다가 그동안 기본급도 제대로 안 챙겨줬다면서 그렇게 차별하다가 자른 직원만 경배를 포함해서 벌써 셋이라며. 근데 뭐? 네가 직원을 챙기느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와? 내가 언제 사업 운영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 어? 경배 형이 그새 아버지한테 그걸 일렀어요? 진짜 애도 아니고. 근데 아버지, 저 좀 서운하네요. 애초에 저 믿고 매장을 저한테 맡기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오래 데리고 있었다고 경배 형 말만 듣고 저한테 이렇게 대뜸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야? 그래, 너 어디 한번 말해봐라. 경배는 왜 잘랐는지, 그리고 직원들 기본급은 왜 제대로 안 챙겨줬는지. 실적이 안 좋잖아요, 실적이. 다른 직원들은 시간이 남아돌고 뭐 간쓸게가 10개씩 있어서 안 내나요? 다들 힘들게 차 팔고 실적 쌓는 동안 자기가 자존심 못 내려놓고 차 못 팔았으면 자기 기본 업무도 다 못 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 못 채운 직원들은 그만큼 기본급에서 좀 깎았어요. 사장이라고 뭐 땅 파서 월급 주고 장사해요? 그렇게 몇 달을 기다려줬는데 감히 직원이 돼서 저한테 쓴소리하고 여전히 실적도 못 채우길래 사장으로서 가게를 생각해서 잘랐어요. 그게 뭐 잘못됐어요? 남편은 도리어 시아버지께 더욱 화를 내더군요. 시아버지는 그런 남편의 말을 듣고 기가 차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죠. 실적? 그래, 실적 중요하지. 근데 이놈아, 자기 사업을 한다는 놈이 사람을 그렇게 가볍게 다루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경배를 괜히 데리고 있었겠어? 그놈이 이 중고차 시장 바닥에서 얼마나 드물게 정직하고 신뢰받는 놈인 줄 알아? 그놈 찾아서 아름아름 오는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어떻게 한 치 앞만 보고 멀리 내다볼 줄을 모르냐, 어?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제가 바보예요? 저도 경배형이 어떤 사람인진 알아요. 근데 사장인 제 뜻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저한테 온전히 사업을 맡기셨으면 아버지도 당장 눈앞의 일만 보시지 말고 좀 지켜봐 주세요. 지금 사장은 저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 가게를 더 키우고 성공시키는지 지켜보시라고요. 남편과 시아버지는 그렇게 한참을 언성 높여 싸웠습니다. 그날 일은 결국 시아버지께서 남편에게 경고를 남기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 네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니 내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마. 그래도 약속된 기본급조차 안 챙겨주는 건 엄연한 불법이야. 한 번만 더 문제 생기면 그때 내가 그 가게 팔아넘긴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너한테 더 맡기는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 술 먹는 일도 줄여. 직원들한테 비싼 술 사주는 일이 직원 복지인 양아치 같은 회사가 어디 제대로 굴러는 가겠어? 내 말 흘려들을 생각하지 말고 명심해라. 시아버지는 남편을 한번 노려보시더니 제게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남기시곤 물 한 잔 드시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시더군요. 딸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긴 했지만 손녀의 얼굴 한번 안 보고 돌아가시긴 난생 처음이었죠. 남편은 분해 보이긴 했지만 시아버지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겠는지 정말로 이후 술자리에 참석하는 횟수를 조금이나마 줄였어요. 그리고 이전만큼은 아니어도 조금은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 모습에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 딸의 부모 정도의 관계로만 지내기엔 충분할 것 같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남편이 중고차 상사를 물려받은 지 2년 뒤 어느 명절날 친정아버지는 조금 쑥스러운 말투로 남편에게 이런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고서방, 내가 이런 말 하기 참 나쁘끄럽네만 나도 비싼 수입차 한번 끌어보고 싶어. 근데 우리 큰애가 내 말을 듣더니 오늘 제 처가로 출발하기 전에 자네한테 물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군. 그 말을 들어보니까 나도 크게 새 차에 대한 욕심은 없으니 중고차를 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말인데 혹시 자네 매장에서 고가의 수입차도 취급하나? 물욕 한번 부릴 줄 모르던 친정 아버지셨건만 아버지도 차에 대한 로망이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하긴 생각해보니 아버진 이전에도 차를 뽑을 땐 항상 한 달이 넘게 오래도록 고민을 하곤 하셨죠. 거기다가 성격상 워낙에 꼼꼼한 분이다 보니 이것저것 가성비 또한 따져보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말에 남편은 흔쾌히 웃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럼요, 장인어른. 중고차 상사하는 사위 이럴 때 요긴하게 써먹으셔야죠. 말 나온 김에 조만간 저희 매장 한번 들르세요, 장인어른. 며칠 뒤 저녁 퇴근한 저는 5살 딸아이를 엄마에게 맡기곤 아버지와 함께 남편의 중고차 매장으로 향했어요. 사위와 장인 둘이서만 있기엔 어색할 것 같아 제가 자처한 일이었죠. 일터에서 만난 남편은 집에서와는 사뭇 낯선 느낌을 주더군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손님들을 응대하는 남편의 얼굴엔 영업용 미소가 한가득이었어요. 아, 장인어른 오셨어요? 당신도 왔네. 잘 왔어. 장인어른, 이쪽으로 오세요. 미리 제가 준비해둔 차 보여드릴게요. 남편은 아버지와 저를 한 검은 수입차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누구나 알만한 외국 브랜드의 그 차는 차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굉장히 비싸 보이더라고요. 아버지는 차 내부를 이것저것 둘러보셨고 남편은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며 너스레를 떨더군요. 에이, 장인어른, 저 못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인어른께 보여드릴 차인데 제가 미리미리 다 확인해서 준비한 확실한 놈이에요. 이 차 제가 딱 9,700만 원에 드릴게요. 9,700? 높은 가격의 아버지는 조금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셨어요. 남편은 그런 아버지의 옆에 바짝 달라붙어 소곤거렸죠. 장인어른, 원래 이 차 1억 2천 훌쩍 넘어가는 차예요. 다른 손님들이 들으면 죄다 우르르 이 차로 몰려들 거라니까요. 저 정말 남는 거 하나 없이 장인어른께 이 차 넘기는 거예요. 좀 손해긴 하지만 장인어른께 드리는 거니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남편의 말에 아버지는 잠시 고민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이내 아버지는 남편을 믿기로 결정하신 듯 고개를 끄덕이셨고 남편이 신난 표정으로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를 꺼내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는 남편에게 수입차를 구매하셨고 그날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고맙다며 우릴 한우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자신을 신뢰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끝내 아버지 몰래 식사값을 계산하더군요. 그 모습에 아버지는 참 든든한 사위라며 굉장히 든든해 하셨죠. 그런데 며칠 뒤 저는 아버지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네,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주말 아침마다 직원들과 조기 축구를 하던 남편이 나간 주말 오전, 전 아버지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그런데 왜인지 휴대폰 너머 아버지의 음성은 낮게 깔려 있더군요. 그리고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을 들은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얘 나이야. 너 네 남편 좀 조심해야겠다. 장인한테까지 사기 쳐먹는 놈이 어디 사람이냐? 네? 사기라뇨?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혹시 몰라서 차 상태에 대해 제대로 알아놓으려고 점검을 받으러 카센터에 갔었다. 아무래도 중고차니까 새 차처럼 온전하지 못할 거 아니니. 그런데 카센터 직원이 나한테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구나. 침수차는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겨보면 끝에 오물이 많이 묻어 있는데 이 차는 벨트가 깨끗해. 근데 그 직원이 차 제조일과 벨트 제조일이 다르다면서 아마 최근에 벨트만 새로 교체한 것 같다고 말하더구나. 그렇게 침수차가 아니라고 속여서 판매하는 중고차 딜러들이 있다면서 말이야. 게다가 트렁크 밑바닥이나 차 곳곳에 미세하게 얼룩이 있는 걸 보니 침수차가 확실하대. 냄새를 맡아보래서 코를 가까이 대고 맡아봤더니 오물 냄새처럼 아주 지독한 냄새가 묻어 있더구나. 그 직원 말이 한창 폭우 때문에 침수차가 많이 생겨서 요새 침수차가 중고차 시장에 많이 나온대. 가끔 운 없는 사람들이 중고차를 샀다며 침수차를 가져오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는데 내가 그럴 리가 없다며 이 차 사위한테 산 거라고 하니 그 사위란 놈은 사람도 아닌 놈이라더라. 그럼 지금 남편이 아버지한테 그 큰 돈을 받고 침수차를 팔았다 말씀이세요? 그래. 어쩐지 내가 이것저것 확인하려고 할 때 말리는 게 이상하더라니. 그래도 내가 사위라서 의심 없이 믿었건만 그놈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냔 말이야. 내 기가 차서 원. 아버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너무 괘씸하다며 노발대발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기가 차고 열이 뻗쳐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우선 아버지께 죄송하다며 제가 알아서 해결해 볼 테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기다 보니 남편이 여태껏 제가 알고 있던 사람이 정말 맞나 싶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일에 대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아버지에게까지 저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는 모습을 보니 이제껏 저를 대해온 수많은 모습들 또한 모두 거짓일 것 같았죠. 그 와중에 불현듯 술만 취하면 제게 험한 말을 하고 물건까지 던지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모습이 실수가 아니라 그 모습들만이 남편의 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제 머릿속에 피어오르더군요. 그래서 전 고민 끝에 친정엄마에게 딸을 맡기고 다음 주 주말 직원들과 조기 축구에 나간 남편의 뒤를 밟았어요. 남편의 가게에 티나게 잠복해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그렇게라도 제가 없는 자리에서의 남편의 본 모습을 알아내고 싶었거든요. 한참 뒤 조기 축구를 마친 남편은 직원들과 함께 소고기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스크에 모자에 스카프까지 둘렀던 전 급하게 남편의 뒤로 따라 들어가 칸막이가 쳐진 단체석의 뒷자리에 자리를 잡고 식사 메뉴를 하나 시켰죠. 그리고 혹시 몰라 녹음을 하며 남편과 직원들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너무 놀라 그만 기함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중고차 상사는 상상 이상으로 양아치 소굴이더라고요. 자, 다들 이번 분기 최고 실적을 낸 박 실장을 본받도록 해. 인터넷에 허위 매물이든 뭐든 잔뜩 올려서 우선 호구들을 꼬여내란 말이야. 일단 매장에 발 들여놓게 하면 그 뒤에 말로 구슬려서 다른 물건은 팔아 넘기면 되잖아. 가격 좀 뻥튀기 한다고 그거 아무도 몰라. 내가 말했지. 발로 뛰는 만큼 성공하는 거라고. 그래도 최고는 사장님이십니다. 어떻게 장인한테까지 그 비싼 침수 차량을 파신단 말이에요? 정말 존경합니다. 그 망할 놈의 노인네. 내가 5년 전 결혼할 때 사람 가벼워 보인다고 뒤에서 반대했던 걸 잊을 줄 알았나 보지? 내가 언제 한 번은 꼭 물 먹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빅엿을 먹일 수 있을진 나도 미처 몰랐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손님을 손님이 아니라 대놓고 호구 취급을 하더군요. 그들은 어떤 비열한 짓을 해도 실적을 올리는 것이 최고라는 듯 말했어요. 게다가 더욱 끔찍했던 건 사람 좋은 웃음을 짓던 남편이 뒤에선 저희 아버지를 여태껏 벼르고 있었다는 거죠. 구역질이 나올 것 같은 걸 꾹 참고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 이외에도 그들은 수많은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더군요. 중고차를 신차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사기쳐 팔아치우는 건 일상이었고 돈 없는 서민이나 어린애들을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자들에게 다리를 놔 대출을 받도록 꼬셔서 차를 팔고는 나몰라라 한다든가
폐차 직전의 차를 노인들에게 속여 판다든가 하는 비도덕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린 남편의 말은 제 마음에 큰 대못을 받고 말았습니다. 내가 정말 노친네한테 이 중고차 상사 물려받으려고 뭔 짓까지 했는지 아냐? 난 무려 결혼까지 했어. 사기랑 폭행죄로 교도소 한번 다녀오고 나서 돈 나올 때 뭐 없나 궁리하다가 이 사업체 좀 집어삼키려고 내가 우리 아버지 아래에서 2년이나 일했는데 그 의심 많은 노친네가 아주 꿈쩍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만한 여자 하나까지 꼬셔서 애 낳고 안정적인 모습 보이려고 아둥바둥하니까 그제야 나한테 이걸 물려준 거야. 아유, 호구한테 차 10대 파는 것보다 마음에도 없는 여자 꼬시는 게 10배는 더 어렵더라. 근데 그 와중에 아직도 사업자 명의는 나한테 안 돌려줬어. 그 지독한 인간이. 사장도 했다고 이젠 좀 내 맘대로 해도 되려나 싶었더니 경배 그 자식 좀 잘랐다고 쫓아와서 노발대발 하더라고. 내가 조금이라도 호구피 좀 빨아먹으려고 하면 득달같이 와서 말리던 그 꼰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호구들 돈이라도 등쳐먹지 않으면 억울해서 배겨? 그래도 우선은 내가 사장이니까 우리 그 노친네 모르게 잘 헤쳐먹자고. 내가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는 확실하게 챙겨줄 테니까. 자, 다들 건배! 신이 나서 건배를 하는 그들 뒤에서 저는 눈물이 나서 더는 앉아있을 수가 없겠더군요. 저는 황급히 계산대에 현금 2만 원을 올려놓고는 거스름돈도 받지 않고 가게를 뛰쳐나왔어요. 비록 조금 틀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가족을 위할 거라고 의심치 않던 남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했던 저와는 다르게 그저 저와 제 딸을 이용만 했을 남편을 생각하니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불쌍해져 분통이 터졌습니다. 게다가 교도소를 다녀온 정가범이라는 사실을 제게 여태껏 깜쪽같이 속였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현관으로 마중 나온 딸을 번쩍 들어올리며 웃어 보이더군요. 저는 먼저 딸을 방으로 들여보낸 후 남편을 방으로 불러 나지막이 이야기했죠. 당신 나한테 무슨 할 말 없어? 할 말? 무슨 말? 우리 아버지 차 이야기. 남편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무슨 말이냐고 묻더라고요. 과연 그 보통 뻔뻔함이 아니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싸늘히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잡았대 생각 마. 이미 아버지가 카센터 3군데에서나 확인받았어. 그 차 확실한 침수 차량이라고. 아, 그래? 난 정말 몰랐는데. 알다시피 내가 판매원이지 자동차 전문가까지는 아니잖아. 이거 장인어른께 죄송해서 어쩌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직 제가 자신의 실체를 모두 알아버린 사실을 몰랐던 남편은 여전히 제 앞에서 철먼피를 쓰고 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알았든 몰랐든 이거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는 거 알지? 잔말 말고 우리 아버지 돈 다시 돌려줘. 차는 다시 아버지한테 매장으로 가져다 달라고 얘기해 놓을 테니까. 뭐? 여보, 그건 좀 곤란해. 이미 계약한 지 며칠이나 지났는데 그새 차에 또 어떤 이상이 생겼을지 어떻게 알고. 나도 장인어른께 진짜 미치는 심정으로 그 차 넘겨드린 거야. 매물로 올렸던 그 차를 보러 왔던 손님들을 내가 몇 번이나 돌려보냈는데 이제 와서 이러면 내가 손해라니까? 장인어른께 그 차 그냥 타시라고 하면 안 돼? 어차피 침수차나 일반 중고차나 다 거기서 거기야. 어? 아니면 내가 장인어른 찾아뵙고 직접 오해를 풀고 말씀드릴게. 침수차나 중고차나 거기서 거기라고? 내가 바본 줄 알아? 나도 인터넷에 충분히 검색해 봤어. 침수차는 운전 도중에 갑자기 어디가 어떻게 고장날지 모르는 위험한 차여서 중고차 시장에서도 잘 취급 안 한다고.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위험한 차를 속여서 팔 수가 있어. 당신이 인간이야? 결국 저는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제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인상을 팍 찡그리며 휴대폰을 침대에 던지더군요. 아, 몰랐다고.
그깟 돈 1억도 안 하는 거 가지고 애비나 딸이나 더럽게 짜게 구네. 아, 준다, 줘. 계약 무효시켜주면 될 거 아니야? 꼭 그래. 아니면 나 남편이고 뭐고 사기죄로 확 진짜 신고할 거야. 내일 당장 우리 아버지한테 그 돈 한 푼도 빼지 말고 전부 돌려줘. 저는 씩씩대며 딸의 방으로 향했고 그날은 딸과 함께 그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혼을 통보하고 싶었지만 예전과 달리 지금은 남편이 무서웠어요. 남편이 사기도 모자라 폭행죄로 교도소를 들락거렸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으니까요. 지금은 최대한 안전하게 아버지의 돈부터 돌려받고 그 이후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자 싶었죠. 다음날 남편은 잔뜩 약에 올랐는지 저 들으라는 듯 문을 발로 뻥뻥 차대며 일찍 출근을 하더군요. 남편이 나간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딸을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그리곤 회사에 휴가를 쓰고 전날 알아본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간 남편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라고요. 여보, 출근했어? 어제하고 오늘 아침엔 내가 미안해. 큰 돈이 걸려있기도 하고 나도 억울하다 보니 내가 감정이 조금 격해졌나 봐. 방금 장인어른 오셔서 차 돌려주시고 돈도 돌려받고 가셨어.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할 테니까 당신도 기분 풀어. 알았지? 예전 같았으면 저도 깜빡 속아 또다시 남편의 말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시아버지에게 사업체를 다시 빼앗길까 봐 저와의 이혼을 두려워하는 남편의 실체를 알고 있었기에 그런 남편의 말이 가증스러웠죠. 남편과 전화를 끊은 저는 곧장 아버지에게 전화로 돈을 돌려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 후엔 집으로 달려가 짐을 싸서 모조리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곤 어린이집에서 딸을 찾은 후 친정집으로 향했죠. 제게서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부모님은 경악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아버지 또한 남편이 몹쓸 놈인 정도로만 알았지 이 정도로 철저하게 우리 모두를 속였을 거라곤 상상도 못하셨던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일을 가셨죠.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이니? 그럼 사돈들도 전부 한 통 속으로 널 다 속였다는 말 아니냐? 펑펑 울며 한탄하시는 엄마의 말을 듣자 저를 기비 모시듯 귀하게 대해주신 시부모님이 생각나더군요. 그제야 빠져버린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자식이 어떤 인간인지 부모된 입장으로 몰랐을 리가 없었으니 두 분 다 알고서도 남편의 갱생을 위해 저를 속였던 거였어요. 거기까지 제 생각이 미치자 온몸에 소름이 돋고 배신감에 몸서리가 처지더라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까지 함께 있는 시댁 식구들의 단체 채팅방에 남편과 직원들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문자 한 통을 덧붙였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난 5년간 한 통속이 되어 저를 다 속이셨네요. 그 죄값 언젠가 다들 달게 받게 되실 겁니다. 이만 전 끔찍한 이 사람에게서 벗어나겠습니다. 문자를 받고 제일 먼저 제게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은 제게 입에 개거품을 물고 노발대발하더군요. 야, 어디서 사람 뒤통수를 쳐? 너 진짜 무서운 여자였구나. 음흉하게 내 뒤를 밟았어? 그럼 나랑 먼저 얘기할 것이지. 그걸 왜 가족들한테 죄다 얘기해서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어? 너 어디야? 친정이야? 기다려. 내가 당장 찾아갈 테니까. 오기만 해. 나 당신 오자마자 경찰부터 부를 거야. 그리고 당신 얼씬도 못하게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해둘 거라고. 그리고 내가 무서워? 진짜 무섭고 끔찍한 건 5년, 아니 연애 시절까지 거진 6년간 날 속인 당신이겠지. 당신이 이럴까 봐 어제 내가 이혼하잔 말 못한 거야. 혹시 당신이 힘으로 날 억압하려고 할까 봐. 나 당신이 나한테 처음 물건 던졌을 때 정말 우리 지 하나 보고 꾹 참고 당신을 용서했었어. 그때 당신 나랑 각서 쓴 거 기억하지? 한 번만 더 그런 행동 보이면 두 말 없이 이혼해주기로 했던 거. 그리고 당신 어제 휴대폰 집어던진 것도 분명 기억날 거야. 법적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나 그 각서도 법원에 제출할 거야. 우리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쉽게 가자. 만약 당신이 순순히 이혼 안 해주잖아? 그럼 난 이혼 소송이랑 같이 당신 업체 사기업체로도 고소할 거야. 그럼 그동안 당신의 만행도 만천하에 샅샅이 드러나게 되겠지. 선택해. 순순히 이혼해 줄 건지 당신한테 남는 것 하나 없는 진흙탕 싸움을 해볼 건지. 제 말에 남편은 씩씩대며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이후 저는 혹시 몰라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며칠간 더 휴가를 냈습니다. 저와 딸이 집을 나선 틈을 타 남편이 우리를 해코지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튿날 오후 부모님과 저 그리고 우리 딸 이렇게 넷이 집에 있는데 깜짝 놀랄 만한 손님이 찾아왔더라고요. 미안하다 어머마. 죄송합니다 사돈. 그 손님은 바로 제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처음엔 아예 문도 안 열어주려 했지만 물결인 목소리로 한 번만 문을 열어달라는 시아버지 애원에 저는 미심쩍은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었어요. 저희 집으로 들어온 시부모님은 곧장 저와 저희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를 하시더군요. 거의 오열하듯 흐느끼시는 시어머니 옆에서 시아버지 또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죠. 어머마, 우리가 이기적이었다. 우리가 너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몹쓸 죄를 지었구나. 덕수가 교도소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미리 말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네 시동생과 시누이에게 말하지 말라며 당부를 했던 것도 다름 아닌 나였다. 우리는 다만 덕수 그놈이 널 만나고 정말 정신 차리고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기뻤단다. 우리와 덕수에게 너무도 잘하는 어멈 너를 보면서 우리도 사람인지라 뒤늦게라도 솔직히 털어놔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지. 그런데 네가 모든 사실 알면 지희까지 데리고 우리를 떠날까 봐 그게 너무도 두려웠다. 그러면 또다시 덕수 그놈도 전처럼 돌아갈까 봐 그게 무서웠어. 근데 그놈이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우릴 속이려고 너까지 이용했다는 사실은 정말 몰랐다. 우리도 너무 한탄스럽기가 이를 데가 없구나. 어머마, 정말 미안하다. 사과를 해도 용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무릎 꿇고 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사부인 바깥사돈, 따님에게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자식이 중요한 걸 알면 남의 자식 인생 또한 귀한 줄 알아야죠. 사돈 처녀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당신들은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할 말 다 했으면 이만 돌아가시오. 당신들이 뭐라고 한들 난 당신들 집구석 인간들의 낯짝은 두 번 다시 보기 싫습니다. 아버지는 호통을 치며 두 분을 쫓아내셨습니다. 저 또한 두 분께 원망의 말을 내뱉고 싶었지만 끝내는 가슴을 치며 오열하는 두 분의 모습을 보니 두 분은 이미 스스로 벌을 받고 있는 듯 싶어 그만두었죠. 무엇보다 지난 5년간 제게 너무도 잘해주셨던 두 분의 모습이 떠올라 두 분이 밉긴 했지만 차마 입술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이후 신고한다는 말에 겁을 먹은 건지 아니면 시부모님이 무슨 조치를 취한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순순히 협의 이혼에 동의를 하더군요. 저는 적당한 재산 분할과 양육권을 받고는 남편과 재빨리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에서 만나서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처럼 저를 노려보던 남편은 이혼 의사를 확인하러 법원에서 만난 마지막 날 제 손을 잡고 있던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더군요. 혹시 남편이 무슨 해코지를 할까 싶어 저는 딸을 뒤로 숨기려 했는데 저보다 한 발 먼저 딸이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어디가? 아빠는 왜 우리랑 같이 외갓집에서 안 살아? 우리 지 아빠 보고 싶었어? 아빠가 연락 못해서 미안해. 근데 아빠가 앞으로도 멀리 일하러 가게 돼서 우리 지희한테 연락을 잘 못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지 그동안 엄마 말씀 잘 듣고 잘 지내고 있어. 알았지?
그런 인간도 부성에는 있어 딸은 진심으로 아꼈던 건지 연기인지 진심인지 모를 다정한 말을 딸에게 남긴 남편은 울먹이는 딸을 뒤로하곤 먼저 돌아섰습니다.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이었어요. 이후 남편은 딸을 찾아오거나 면접 교섭권을 쓰려고 하진 않더라고요. 혹시 저에게 티끌만큼의 죄책감이라도 남아있는 건가 싶었지만 굳이 그 점을 확인하고 싶진 않았죠. 그렇게 3년이 흐른 뒤 저는 여전히 친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 8살이 된 저희 딸은 친정 오빠가 놀러 오는 일을 무척이나 좋아해요. 새언니와 조카들이 딸에게 잘해주어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딸은 전 남편과 비슷한 연배인 오빠에게서 아빠의 모습을 찾는 것 같았죠. 그런 딸을 보며 저와 부모님은 무척이나 가슴 아파하곤 했지만 최대한 아무 내색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딸이 아직 너무 어려 솔직하게 다 말해주지 못했지만 사춘기가 오기 전엔 딸에게 아빠에 대한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해요. 다만 딸이 상처받지 않게 저와 다른 사람들에겐 나쁜 사람들이었을지 몰라도 딸만큼은 진심으로 아꼈던 사람임을 잘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이혼한 후 시동생과 시누이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없더군요. 뭐 어차피 그런 집안에게 뭔가를 바라지도 않았으니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얼마 전 저는 놀라운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전 시아버지의 전화였죠. 3년 만에 휴대폰 액정에 뜬 시아버지의 이름에 저는 잠시 전화 받길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제게 잘해주셨던 시아버지의 정이 생각나 저는 진동이 울린 지 한참 만에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 시아버지는 제게 충격적인 시댁 식구들의 근황을 전해주더군요. 어머마, 잘 지냈니? 내 전화 받아줘서 고맙구나. 아니에요. 어쩐 일이세요? 전화를 받았지만 제 입에선 더 이상 아버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챈 듯 씁쓸한 말투로 말을 이었죠. 그냥 우리 지 초등학교엔 잘 입학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다. 그리고 네게 저지른 죄값을 모자라지만 우리도 치르고 있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었어. 이 소식으로나마 네 우라가 조금이나마 사그라들길 바란다. 네가 떠나간 후 내가 그놈에게 사장 자리를 빼앗기도 전에 그놈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말았다. 알고 보니 그놈에게 그동안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청원도 올리고 각종 포털 사이트에 덕수 그놈과 사업장에 대한 고발문도 올렸던 모양이야. 그러다가 그들끼리 서로 연락이 다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고 덕수 그놈에게 소송을 걸었던 거지. 그때 덕수 그놈이 어떻게든 피해자들한테 합의금을 주고 빠져나가려고 돈을 마련하려 이곳저곳에 투자까지 한 모양인데 급하게 한 투자가 어디 실속이 있었겠니? 결국 가진 돈 전부 말아먹고 나 몰래 자기 동생들한테까지 손을 벌렸던 모양이더라. 그땐 우리가 그놈이 소송을 당한지 몰랐을 때였거든. 3개월만 쓰고 금방 주겠다고 애원했던 모양인데 그놈이 그 큰돈이 3개월 만에 어디서 났겠니? 게다가 피해자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아무리 빚을 진다고 한들 덕수 그놈은 그 많은 합의금을 다 감당하지 못했다. 결국 덕수랑 그 아래에서 많이 해먹은 직원들은 실형을 살게 되었지. 그리고 난 사업체를 정리한 돈과 집을 팔고 남은 전 재산으로 어떻게든 피해자들에게 덕수 그놈이 진 빚을 대신 갚으려 노력했단다. 그리고 덕수 동생들에게도 돈을 갚아주려고 했지만 이미 피해자들에게 돈을 갚느라 모든 돈을 다 갚아주긴 역부족이었어. 결국 두 놈은 덕수에게 빌려준 돈을 전부 돌려받지 못했고 재작년에 결혼한 네 전 시누이는 그 일로 이혼까지 당할 뻔했다가 지금은 숨죽이며 살고 있다. 재산을 전부 날린 나랑 네 전 시애미도 지금은 읍내 작은 단칸방에 새들어 살고 있지. 어머마, 우리가 벌을 받았다고 잃어버린 네 인생이 돌아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세상은 잘못한 사람에게 단단히 벌을 준다는 사실만은
네가 꼭 알아줬으면 했다. 그 사실로 네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좋겠다. 앞으로 너랑 지혜 앞날은 우리 같은 사기꾼들 말고 좋은 사람들만 가득하길 빈다. 잘 지내라 어머마. 참으로 고맙고 미안했다. 시아버지와의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고 우울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물론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치르는 게 인지상정이겠지만 우리 며느리 하며 매번 저를 환하게 맞아주시던 시부모님의 얼굴을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거든요. 하지만 이미 남이 된 제가 두 분께 해드릴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저는 최근 계속 시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를 머릿속에 곱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만약 3년 전 제가 딸을 위한답시고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편이라며 아버지에게 남편을 감싸고 남편의 뒤를 밟지 않았다면요?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속았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시부모님처럼 길바닥에 나앉아 있을지도 모르죠. 게다가 저희 딸 또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범죄자의 딸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 조금의 망설임 없이 이혼을 결정한 제 자신에게 상이라도 주고 싶은 기분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혼을 망설이시는 분들께 저는 제 사연을 예로 들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이혼이라는 건 굉장히 신중하고 무겁게 결정해야 할 일이지만 그만큼 자식과 자신을 위한 진정한 선택이 무엇인지도 아주 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 앞엔 저처럼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결정에 더더욱 확신을 얻기 위해 딸을 잘 키우며 씩씩하게 살아갈 거예요.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엔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이혼을 했거나 혹은 그런 자녀를 둔 분들이 더러 계실 겁니다. 당사자는 아니지만 혹시 그런 주변인이나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혼을 무작정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한 번쯤은 그들의 편에 서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응원은 분명 조금이라도 망설이고 있을 그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한마디 덧붙이자면 제 전남편과 그 무리의 일만 가지고 특정 직업을 색안경을 끼고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속에서도 말했듯 남편이 업장에서 내쫓은 몇몇 직원들처럼 세상엔 정직하게 일하는 분들이 더 많을 테니 말이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 사연투브 영상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측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현재 우후죽순 새롭게 생겨나는 채널들로 인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사연투브는 서브 채널이 없으며 오로지 이 사연투브에서만 방송을 하고 영상을 올린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라도 저희 사연 채널을 불법으로 다운받아 방송을 하는 채널들이 있다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저희 사연투브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님들에게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